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두고 추진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2차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재통지하며 불응 시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 내내 밤낮 없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투자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혼선을 인정하며 취임 후 내놓은 첫 부동산 관련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이 되니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주식시장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면서 이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한 겁니다.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번째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의 자세에 대해 언급하며 선출 권력인 국회를 존중해달라는 말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국무회의에선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을 언급했는데 최근 대출 규제 정책에 따른 혼란에 대한 인식도 공유했습니다.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언급해 시중의 자산이 금융시장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는 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첫 부동산 대책인 대출 규제에 따른 시장의 흐름을 우선 지켜보면서 주택 공급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억 원 이하 고강도 대출 규제의 실효성은 어떨까요? 일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는 새 아파트가 지어질 때까지 살 집의 전세금으로 쓰게 될 이주비 대출을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돼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권영범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단독주택 재건축 현장입니다.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주민들이 철거를 위해 이주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주비 대출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6억 원까지만 가능한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주변 아파트 전세금이 6억 원을 넘어 전세 구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심지어 다른 집이 있는 조합원은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로 이주할 돈이 없다, 세입자를 내보낼 돈이 없다는 등 아우성입니다. 정말 황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고 아직 관리 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지는 모두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데요. 53곳 4만 8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신문고엔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이주비 대출을 규제에서 빼달란 조합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주 전까지 기존 주택을 정리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심각하게 고려되지 않은 사각지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각에선 조합원들이 이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위축된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오늘부터는 6억 원 이하 대출 규제에 더해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적용이 됩니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연소득에서 갚아야 할 빚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여기에 더 강화된 3단계로 대출 한도를 조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줄어들지 김태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나흘째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입니다. 규제 시행 전 주택담보대출 문의와 방문 고객이 쏟아졌지만 지금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애초에 포기를 하고 안 오시거나 아니면 빨리 금요일에 오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많이 방문을 안 하시는 것. 수도권 주담대가 6억 원으로 막힌 데 이어 이번 달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며 6억 원 이하 대출 문턱까지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대출 금리에 1.5%포인트 가산 금리를 더해 한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현행 규제 탓에 수도권 주담대를 6억 원 넘게 받을 수 있던 차주는 DSR 시행과 무관하게 6억 원 한도에 가로막히고 6억 원 미만 대출 가능 차주도 타격을 받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연 4%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수도권 주택을 사려고 할 때 DSR 2단계 때보다 1,200만 원이 깎인 3억 5,200만 원만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연봉이 1억 원이면 6억 원을 가까스로 받을 수 있었지만 5억 8,700만 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27일 국정위에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집값 급등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며 한은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어 정치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상법 개정이 급무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4일까지는 반드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상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과 협상의 문을 열어두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된다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업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룰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을 방어할 필요가 있고 이미 예견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3% 룰을 제외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심사한 뒤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내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심사를 놓고서는 이틀째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에선 그 빚을 누가 갚냐며 국가 부채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는 이틀째 민생지원금, 채무탕감 필요성 등을 놓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식 세대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기 연체자나 5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 대해 빚을 탕감해주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를 두고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추경으로 국가 채무액이 1,300조 원에 육박한다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일본, 미국 등과 비교할 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빚 타령이나 할 한간 상황인지. 민주당에선 빠른 경기 회복이 일어나도록 상위 10%에게도 당초 정부안인 15만 원이 아닌 2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3일까지 예결위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까지 추경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로 여야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통령실 앞에 모여 인준을 강행하면 이재명 정권은 몰락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3일인 모레 단독이라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주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무능 총리 후보 김민석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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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청문회에 이어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 앞에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현장 의원총회입니다. 새털처럼 가볍고 오만한 김민석 국무총리 인준을 강행하는 그 순간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시작됩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함께 최근 발표된 수도권 대출 규제 정책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배추 총리, 장농 총리, 스폰 총리라고 불리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현금 6억쯤은 장농에 가지고 있으니 대출 규제를 6억 원으로 해서 현금 부자만 이 부동산 취득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총리 인준 통과로 맞서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인준을 방해하면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는다면 이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김 후보자 고발을 검토하면서 총리 인준은 여야 합의 없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은 이번 주 국무총리 인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부처의 장관 진용도 이제 대부분 갖춰졌는데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 유력한지 강용호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며 19개 부처 중 17개 장관직이 채워졌습니다. 법무부와 국방부, 통일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현역 의원 중에 발탁한 가운데 이제 남은 자리는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두 곳입니다.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정책을 지휘할 국토교통부의 경우 현역 의원 발탁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이상경 신입 1차관이 교수 출신인 만큼 부처 장악부터 정책 추진력의 극대화를 위해 여당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한마평으로는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바 있는 손명수 의원, 사선 중진의 윤우덕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문체부 장관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인 간담회에서 직접 인선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등 예측이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또 의지와 한편으로 계획이 좀 단단하신 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실현하는 어떤 임명에 있어서 좀 조심하고 또 고민이 깊어지시는 것. 당초 인선이 유력했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문화예술인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현역 의원 중에는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모경 의원을 비롯해 친명 핵심이자 역시 문체위 소속인 김윤덕 의원의 발탁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네, 국회 출입하는 이승민 기자와 정치 톡톡 이어가겠습니다.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발끈. 누가 누구한테 발끈한 겁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는데 불쾌감을 느낀 듯 앵커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추석 고향 갈 때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8월에 당대표가 되시면 이건 좀 허언 아닌가요? 앵커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허언이길 바랍니까? 이런 불편한 질문, 불공정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인터뷰가 끝난 뒤 SNS에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다며 하마터면 방송사고가 날 뻔했다고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발끈.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틀어드릴게. 지금 나경원 의원인데 이틀째 저희 정치톡톡에 출연하고 있는데 뭘 틀어준다는 얘기인가요? 네, 바로 에어컨을 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오늘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나 의원에게 안부를 물었는데 나 의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바캉스? 토요일 안 나오잖아요, 에어컨. 에어컨도 안 틀어주면서 뭐하는 진짜. 거의 틀어드릴게요. 네, 에어컨을 틀어주겠다 그 얘기였군요.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 나경원 의원하고 친한가 봐요. 약간 좀 반말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는 동작을이고 김병기 원내대표의 지역구는 동작갑입니다. 나 의원은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동작 남매라 그러더니 엄청 고생시키고 가가지고 하고 말이야. 진짜. 김 원내대표는 죄송하다고 답했는데 나 의원의 요구를 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어이구야, 팔뚝이 그냥 아주 건장하네요. 누굽니까? 네,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호 의원인데 정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근육질 몸매도 화제가 된 겁니다. 올해 64살인 정 의원은 대학 시절 역도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정 의원은 1981년 입학 당시 대학이 굉장히 어수선했는데 시위를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역도를 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꾸준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요. 여전히 국회 체력단련실에서 90kg이 넘는 벤치프레스를 거뜬히 해낸다고 합니다. 네, 정치톡톡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승민 기자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직 한여름도 아닌데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당분간 이런 폭염이 이어질 전망인데 이럴 때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죠. 노동계는 폭염 휴식권을 법으로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획일적인 작업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찜통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은 무더위가 전국을 덮쳤습니다. 서울 시민도 부산 시민도 비가 아니라 따갑게 내리쬐는 햇빛을 피하려고 우산과 양산을 들고 거리를 걷습니다. 확실히 많이 더운 게 느껴지고 있고요. 집에 실내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도 이제 공기부터 확 달라지다 보니까 나오기도 좀 싫어지고 그런. 서울 32도, 대구는 36도 수준의 폭염이 기승을 부렸는데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으면서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위가 계속되면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받게 됩니다. 지난해 온열 질환자의 31%가 실외 작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규칙 개정안을 올 여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가 획일적인 작업 중지 명령은 업체에 큰 부담이라고 주장했고 고용부는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노동계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휴식이 보장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도 감독의 내용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수칙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감독이 될 것입니다. 더위가 가혹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 고용부 장관이 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 더위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40도를 웃도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선 산불이 잇따르고 있고
얼마나 더우면 이 철골로 만들어진 에펠탑이 휘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산 능선에 붙은 불꽃이 빨갛게 타오르며 쉴 새 없이 연기를 내뿜습니다. 불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Tahliyeleri yaptık. Şu an itibariyle 200 haneyi tahliye ettik ve bu vatandaşlarımızı yurtlarımızda barındırıyoruz. Yurtlarımızı açtık. 이로 인해 튀르키예 40여 곳의 마을 5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산불은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유럽 전역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중해와 가까운 지역인 튀르키예와 프랑스 남부 지역 나무들이 바싹 마르면서 화재에 취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은 유럽을 달구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46도,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40도 안팎의 무더위로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는 폭염으로 에펠탑이 평소보다 최대 20cm 정도 휠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폭염은 철근마저 약하게 할 정도입니다. And then I went back and had breakfast and then I came out and put this brolly up so it will allow me to stand in the sun because otherwise I'll melt. 기상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촉발된 열돔 현상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 무더운 폭염이 연일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열돔 현상은 이동하지 않는 고기압에 지표면의 열기가 더해지는 바람에 해소되기 어려운 뜨거운 공기망이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한 번 만들어지면 저절로 해소되기 어려워 지표면 온도를 계속 상승시킵니다. 기상학자들은 기온 상승으로 열돔 현상이 더 자주, 강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 덥고 습한 날씨만도 힘든데 이젠 벌레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짝을 이룬 채 날아다니는 러브버그가 수도권 일대에 무더기로 출몰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나타나곤 했지만 올해는 길을 걷기 불편할 정도로 유독 많죠. 속출하는 민원에도 해충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제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성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새까만 러브버그 떼가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잔뜩 날아다닙니다. 등산로 곳곳은 러브버그 사체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발들 틈이 없이 그냥 새카매야. 정상 그 주변에 보면 그냥 뭐 그 벌레 그 죽은 뭐 사체라 그럴까? 그리고 좀 미끄럽고 악취도 좀 심하고.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출몰한 계양산입니다. 이곳의 러브버그가 인근 도심으로 확산되는 건데요. 제가 불과 1분 동안 이곳에 서 있었는데 이렇게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벌레가 모여들었습니다.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붉은 등우단 털파리는 중국 남부 등에 서식하는 곤충으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짐에 섞여 들어왔다는 등의 가설이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출몰한 뒤 지난해 서울시에 접수된 관련 민원만 9,000건을 넘어섰는데 전년도 5,600건의 약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지나가다가 얼굴에 부딪히고 이럴 때는 깜짝 놀라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방안책은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러브버그 성충은 체액이 산성을 띠고 있고 특별한 천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브버그 유충은 낙엽을 분해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독성이 없는 익충이지만 생물학적 방제가 어려워 도심까지 러브버그가 확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화학적 방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생물이 대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는 러브버그 출몰.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과학적 방역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새 정부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첫 출근길에 나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수사와 기소 분리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검찰 해체론 같은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정 후보자는 이 검찰 해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민들의 안정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불안감을 준 검찰 체제의 변화를 바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가 또 사법체계의 변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또 차분하게 또 고민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구상하는 개혁안이 검찰 조직의 해체와는 다르다고 평가하며 검찰청을 쪼개는 법안과 거리를 뒀습니다. 검찰 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직 제가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방안은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향의 개혁은 추진할 것임을 공언했습니다. 표면상 검찰청 조직은 그대로 두되 기소권 또는 공소유지 권한만 남기고 수사권은 완전히 떼어내는 방식의 개혁을 염두에 두는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 개혁의 윤곽이 곧 드러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네, 그렇다면 개혁 대상인 검찰의 반응은 어떨까요? 당장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검찰 지휘부도 잇따라 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내용은 이혁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검찰 조직의 안정을 외쳤던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불과 취임 9개월 만입니다.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지금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겨냥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 총장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를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재기 수사 결정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회복했고 명태균 게이트와 건진법사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심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시기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심 총장의 사의 표명에 앞서 이진동 대검차장과 양석조 서울 동부지검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등 전 정부 때 임명된 검찰 지휘부도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보신 것처럼 검찰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한 당일 곧바로 이번 정부 첫 검사장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 정부 때 자천됐던 임은정 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등 그야말로 파격 인사라는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첫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임은정 부장검사는 검사장으로 2단계 승진해 서울 동부지검장으로 발령났습니다. 대전지검에 있던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다 좌천된 뒤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언론에 충분히 알려져 있어요. 공무상 기밀이 아니다라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발령된 김태훈 차장검사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던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을 맡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김 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 부산 고검으로 발령되면서 좌천성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친문, 추미애 라인으로 통했던 검사들이 복귀하면서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울 동부지검장은 검사장 중에서도 요직으로 꼽힌다며 나중에 승진이 더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선 직후 공석이 됐던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 북부지검장이 발령됐습니다. 성상원 대전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은 대검차장으로 이동하는 등 수평 인사도 이뤄졌습니다. 이들 인사는 오늘 4일자로 예정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추가 검찰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이렇게 조직 개편에 바람이 불고 있는 검찰에 대해 신임 법무부 차관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친윤 검사라 지목됐던 이진수 차관도 수사와 기소 분리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차관은 또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김건희 여사 수사에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교체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야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대선에서 국민들은 수사기소 분리해라라고 표를 준 것인데 일개 행정 공무원들이 국민의 선택을 불복하는 것, 대선 불복 아닙니까? 나중에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되돌리는 일은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상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조국혁신당 등에서 과거 검찰개혁에 반대했던 인물이라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던 신임 법무차관은 개혁 취지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형사사법 체계 관련해서 검찰청의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하고 지난 정부 검찰에서 이뤄졌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이 차관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보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방 조사하고 황제 조사하고 핸드폰 신분증 뺏기면서 수사하셨던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조사 과정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검찰 개혁안에 충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의 업무 보고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는 줄곧 검찰개혁에 사활을 걸었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였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뭐가 다른지 또 이번에 완수할 수 있을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사실상 이번이 검찰개혁 시즌3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가 이 검찰개혁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때는 쉽지 않았죠? 네, 검찰 조직의 반발로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조직의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전신격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과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22년 전엔 검찰의 저항에 부딪혔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제도적 변화까지는 있었잖아요. 네, 경찰에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이 제도화됐습니다. 문제는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부작용도 있었다는 건데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단계에서의 사건 적체와 처리 지연이 이어졌고 공수처는 출범 이후부터 낮은 수사 성과가 지적돼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 간 수사 범위가 모호해 중복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불완전한 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까지 이어지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재명 정부에선 이런 검찰의 반발도 또 제도적 미비점도 극복하는 게 관건이겠네요. 네, 이를 위해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완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정부 시절 개혁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대폭 줄였지만 이걸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이에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조직으로 재편해 검사는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재판만 맡도록 하고 수사는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안이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전에는 검찰의 힘을 빼는 데 집중하느라고 중복 수사 논란이나 수사 역량 유지 같은 부작용들이 있었다면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또 다른 권력 기관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수처는 현재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와 달리 공수처의 권력 집중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수사 역량에 대한 문제 또한 있는데요.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들의 수사 기회가 줄면서 수사 역량이 떨어졌다는 지적 이미 있었습니다. 검사들이 온전히 재판만 맡게 되면 그간 검사들이 역량을 쌓아온 특수 공공 분야 등의 역량을 활용할 수 없어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의 수사 능력은 지금 새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검찰의 조직 힘 빼기를 주장하면서도 특검에는 검사들을 대거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3개의 특검 모두에 파견된 검사 수만 120명입니다. 모순적이지만 특검 수사에 검찰 조직의 전문성과 수사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런 만큼 검찰 출신의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보다는 검찰 조직 장악과 활용에 방점을 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고위직 인사로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임명이나 문 정부 당시 도이치 수사를 맡았던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 임명을 두고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법조팀 최희지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엔 특검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내란 특검의 2번째 소환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특검은 나흘 뒤인 오는 5일, 이번 주 토요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이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9시로 예정됐던 내란 특검 2차 조사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출석 요구에 처음으로 불응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조사는 특검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고지한 날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5일 또는 6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짜에 대한 불출석은 불응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즉시 오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고 이번이 마지막 통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영장 발부 요건이 다 갖춰지게 된다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공식 출석 요청 서면을 보내라면서도 5일 출석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 출석해 15시간가량 특검에 머물렀지만 조사 거부 신경전을 벌인 끝에 실제 조사는 5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파견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수용할 수 없다는 특검의 입장에 맞서는 만큼 5일 조사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내일 현판식을 앞둔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최해병 묘역을 찾았습니다. 이 수사 개시 첫날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부른 것도 결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혜빈 기자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명환 특별검사와 특검보 등 지휘부 11명은 현충탑과 최해병이 안장된 4.13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최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 수사 첫날 바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하기로 한 것도 가장 밀접한 관련자인 만큼 결의를 다지고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하는 게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엔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돼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김건희 특검과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도 먼저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순직해병 특검이 우리가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김건희 특검에서 아직 협의 중이라며 반박 성격 입장을 내자 일단은 우리가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민 특검님하고 통화를 했고요. 우리는 김건희하고 겹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수사를 하시고.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오는 10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이란 공습을 보고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겠지만 협상 가능성은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미국은 이란 핵시설의 심장부에 폭격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약 14톤 규모의 벙커버스터 14대가 발사되면서 지하 깊숙이 설치된 핵심 시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영향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전문가인 빅터차 한국석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끝났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lesson North Korea has taken away from this is, we need to keep our weapons to avoid, a dozen massive ordnance penetrators being dropped on.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오는 10월 에이펙 정상회의로 방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벙커버스터 공격을, 미국 입장에선 북한과 이란의 협력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겁니다.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담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북한과의 대화에 자신감을 보여왔습니다. I've had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nd I've gotten along with him really great. We'll get the conflict solved with North Korea. 향후 회담에서 비핵화와 핵 보유라는 상반된 입장 속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놓고도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열병식 초청을 추진 중이고 미국은 시진핑 주석의 뉴욕 유엔 총회 방문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초 1시간 30분 동안 이뤄진 통화에서 서로를 미국과 중국으로 초대했습니다. I'll be going there with the First Lady at a certain point, and he'll be coming here hopefully with the First Lady of China. 말로만 오갔던 초대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으로, 미국은 같은 달 뉴욕에서 진행되는 창설 80주년 유엔 총회로 각각 초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이 각각의 초대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은 두 정상이 미국에선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 유엔 총회에도 리창 총리가 시 주석 대신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역시 행사에 참석하면 중러 정상과 함께 사실상 일본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외교적 부담을 짊어져야 해서 미국 내 반대 의견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은 2차 대전 승리에 기여한 미국을 열병식에 초청하는 자체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뛰자는 제스처인 만큼 성패에 상관없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邀请以后我们就在整个国际社会当中占据了一个和平合作的更加有利的位置上.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고 있는 두 정상이 홈 어드밴티지 없이 우리나라에서 10월에 열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첫 회담을 가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오는 8일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에서 쌀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미국 쌀을 수입하지 않느냐며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약값 정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7차례나 장관급 무역회담을 가진 미국과 일본.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대량의 쌀 부족을 겪으면서도 미국산 쌀은 수입하지 않는다며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감한 쌀 문제가 정면으로 거론되자 일본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今後の協議にあたっても農業を犠牲にするようなことは考えておらず、守るべきものは守り、我が国にとって最大限のメリットを獲得するため 한국의 의약품 가격 정책도 타깃이됐습니다.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이 수입 의약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해
자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의 약값 정책을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트럼프식 관세 폭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He is going to set the rates for many of these countries if they don't come to the table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d he is meeting with his trade team this week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감세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설정할 전망입니다. 관세 전쟁의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식중독입니다. 상한 음식도 문제지만 흔한 식재료인 달걀과 생닭을 조리할 때 위생에 소홀하면 감염 위험이 부쩍 높아집니다. 안병수 기자가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자취생활을 하며 요리에 재미를 붙였다는 유재희 씨. 그런데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달걀말이를 집에서 해 먹었는데 아랫배가 굉장히 아팠었고 그리고 구토랑 설사 증상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식중독은 주로 상한 음식 탓으로 생각하지만 흔한 식재료인 이 달걀을 다룰 때도 주의해야 됩니다. 지난해 식중독을 유발한 세균은 살모넬라가 18%로 가장 큰 비중이었는데 주로 달걀을 사용한 식품 때문이었습니다. 가금류의 장에 기생하는 살모넬라가 달걀 껍데기에 붙어 있다가 조리할 때 손이나 조리기구로 옮겨가면서 감염을 일으키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생닭을 손질할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주부 입장에서는 내 손으로 한 번 더 씻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깨끗하게 씻어넣고. 흔히 생닭을 물로 세척하지만 이 과정에서 닭 표면에 식중독 유발균에 오염된 물이 사방으로 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FDA도 생닭을 세척하지 말고 최소 74도씨에서 가열하기만 하면 된다고 권장합니다. 달걀과 생닭을 만지면 손을 씻은 뒤 조리를 이어가야 하고 다른 식재료와 분리해 냉장 보관해야 식중독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염을 피하지 못했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회복을 돕습니다. 설사라든지 식중독 증상 자체가 무엇인가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버려지는 거잖아요. 탈수를 유발할 수가 있으니까 수분 섭취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치료자 예방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물을 먹기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면 즉시 병원을 찾아 경구나 정맥 주사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오는 9월 정식 운항을 앞둔 서울시 한강버스가 오늘 시민들을 대상으로 첫 체험 운항에 나섰습니다. 여의도에서 시작해 뚝섬을 지나 잠실까지 운항한다고 합니다. 윤주영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딸을 아는 아빠와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가 설레는 표정으로 배에 오릅니다. 한강에 대중교통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지 1년 5개월 만에 시민들이 처음 한강버스에 타는 순간입니다. 한강버스 지금 출발합니다. 시민 45명이 탄 한강버스는 여의도 선착장을 출발해 뚝섬을 지나 1시간 만에 잠실에 도착했습니다. 좌석 밑에는 안전을 위한 구명조끼와 함께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라이트와 호각이 비치돼 있습니다. 극심한 교통체증 없이 강풍경을 보며 이동할 수 있는 점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좀 버스는 도로 위에 달려서 막 멈추고 그런데 이건 한강 위에 달려서 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어서 좋아요. 하지만 날씨는 변수로 지적됐습니다. 에어컨이 있지만 많은 인원이 좁은 곳에 몰려 있다 보니 무더위는 객실에도 여전했습니다. 배 선착장에 가기가 어려운 점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여기 버스 타러 오기까지가 지하철 타고도 내려서 계단 이용해서 오는 게 임산부한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기는 하거든요. 말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심한 소음도 개선해야 할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이제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배달 음식 주문할 때도 또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어려움이 있죠. 1인분을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기업들도 이제는 1인 소비자에 맞춘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배달앱이 지난 4월 선보인 1인분 주문 서비스입니다. 최소 주문 금액이 없어 부담 없이 1인분을 시킬 수 있고 메뉴도 다양합니다. 제가 직접 국밥 1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사이드 메뉴를 추가하거나 2인분을 시켜야 했지만 이젠 이렇게 단품으로도 배달됩니다. 1인분 제품은 품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했던 1인분 과일 제품을 이제는 대형마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빠르게 신선하게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 1인분으로 많이 나오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기업들도 잇따라 1인분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15%였던 1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23년 30% 중반까지 늘었지만 4인 가구 비중은 10%대로 줄었습니다. 1인 가구 특유의 소비 성향도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소비자 특징은 제품을 적게 자주 사는 경향이 있어서 재구매율도 높거든요. 부담 없이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가질 수 있다. 편리함을 앞세운 1인분 제품의 인기 속에 일각에서는 포장 쓰레기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도 낮춘 건물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부터 공공건축물에 의무화된 데 이어 이제부터는 민간 건축물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만큼 이 건물의 단열 성능을 좌우하는 창호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창호 제작 공장입니다. 자동화 기계를 통해 창틀에 열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뚫고 필요한 만큼 절단해 250도 열을 가하면 건물에 설치하는 창호가 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단 15분이면 완성됩니다. 이 창호는 틀 안에 여러 개 작은 칸들로 나눠 옷을 여러 겹 껴입은 것과 같은 역할로 단열 성능을 높였습니다. 창틀에 충분한 격실을 둬서 외부의 차고 더운 공기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요. 해당 업체는 구조물이 열을 전달하는 값 열 관료율을 1등급 0.9W/제곱미터 켈빈보다 훨씬 낮추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주요 고급 아파트에 납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확대되는 상황. 앞으로 새로 짓는 민간 아파트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창호의 단열 성능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또 다른 업체에서는 창틀과 결합하는 유리에 특수 코팅을 입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두 겹의 은으로 코팅하게 되면 여름엔 태양열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겨울엔 난방열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이 됨에 따라서 냉난방 절감을 위해서 고효율 창호를 찾는 소비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단열을 통한 에너지 효율 극대화라는 숙제를 창호업계는 기술 개발로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60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드러났는데요. 고령 운전 대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안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SUV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하다 시민들이 서 있는 인도를 그대로 덮칩니다. 피할 새도 없이 벌어진 사고로 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점에는 현재 8톤 트럭도 막을 수 있는 방호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건너편은 아무런 조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펜스가 설치가 됐지만 다른 지역 다니면서도 좀 불안함이 있기는 해요.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운전하면 아무래도 좀 그 인식이 좀 떨어지시다 보니까. 지난달 12일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음식점으로 돌진하는 등 고령 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지만 대책은 지지부진합니다.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막는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어떤 첨단 기술을 도입해서 예방하는 것들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지 않겠나. 일본은 2028년 9월 이후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탑재하기로 했지만 한국은 시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시즌 3로 대장정을 마무리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4흘 연속 93개국에서 시청 1위를 기록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결말을 두고 호불호가 엇갈리는 가운데 황동혁 감독은 희생을 통해 인간성의 가치를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6년간의 제작, 집필을 거쳐 역대급 흥행까지.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긴 여정을 마무리한 심정은 아쉽기보단 홀가분이었습니다. 한 창작자로서 뭐 이보다 더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시즌을 두고 대중과 평단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호든 불호든 뭐 실망감이든 뭐 사랑이든 다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해서 당초 구상한 건 해피엔딩이었지만 집필 기간 정치권을 비롯한 전 세계의 혼란을 지켜보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결말에 대해선 단순히 비극적이라기보다 인간성의 승리로 봐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희생을 그리고 싶었어요. 시즌 3 후 번외 작품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구상은 없다면서도 진행한다면 가면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간밤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강릉의 최저기온은 29.7도로 초열대야 수준에 육박했고요. 이른 아침부터 바닷바람을 맞으며 더위를 식히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사이에도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경산은 무려 37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 내륙 곳곳으로 한때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내일도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그 밖에 중북부 지역에도 새벽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흐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은 28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청주와 대전, 울진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의 낮 기온 34도, 대구와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비 대신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